네, 정치천재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를 공보특보를 사퇴하셨습니까? 예, 뭐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 선대위가 해체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와 최근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그 사퇴를 주장해온 사람 중에 하나로서 강하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캠프 소속 일원의 그 직책을 갖고 있으면 예. 이게 자칫 당내 어떤 세력 간의 알력 내지는 자리 다툼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캠프는 벗어나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캠프 복귀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열심히 좀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에서는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1위를 달렸던 제1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였는데요. 악재가 이제 당에도 겹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린 결론은 선대위 전면 개편인데 이 방향과 선택에 대한 의견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했죠. 그리고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뭐 후보의 말 실수도 있고 배우자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최근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 거는 당내 분란이에요. 일단 당대표하고의 분란 그리고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의 이른바 월권 행위 이런 게 겹치면서 후보를 여러 가지 면에서 깎아내리는 이런 작용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삼각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국민만을 향해서 전진하는 예. 형태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선대위 해체와 슬림화된 실무자 중심의 선대본부로 개편을 한 것이죠. 예. 위기에서 던진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선거에는 항상 세 가지 변수로 승부가 난다 그러거든요. 인물이 있고 정책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인물 정책 프레임은 전쟁의 전면에서 붙는 대목이고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만들고 그 전차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들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시스템 구축이라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서 무너졌냐면요. 그냥 시스템 구축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린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요.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역사상 금시초문의 전무후무한 일을 처음 당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표정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행보 조심하고 완전히 비상은 우리가 걸어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도 한 개인이 월계관을 쓰는 거예요. 봉황을 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해불양수라고 하는 말을 왜 했냐면 모든 걸 후보가 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견이 있거나 어떠한 반대 의견이 있어도 다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제는 이준석 대표를 지적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지적을 해도 결국 문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정치적 생태계를 너무 모른다.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걸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른다. 네, 그럼 이 결정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선대위 해체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당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자기는 물러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락하는 게 멈췄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당대표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게 더 이상해요, 근데. 그런데 당대표가 2주 간격으로 선대위를 뛰쳐나가고 더군다나 뛰쳐나간 이후에도 사실상 자기 당 후보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연이어서 하는 당대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본인의 킹메이커로서의 어떤 능력, 본인의 존재감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게 또 후보를 깎아내리게 되는 예.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서 후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겠어요? 다 해체하고 본인 중심으로 이 선거를 밀고 나가겠다는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런 결정, 뭐 선대위 해체하고 이런 거를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요. 그때도 한 선거가 2달 정도 남았을 때예요. 근데 그 2달 전까지는 선거가 잘 그때 안 됐어요. 네.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 몇 년 전에 소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친박에 좌장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됐던 김무성 의원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고 예. 김무성 당시 본부장을 중심으로 캠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엔 그래서 그 선거 이겼어요. 예. 계속 삐걱대고 바로 옆에 있는 중요 인사가 과연 이게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사람인지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 판을 아예 깨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2016년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15년 말에 안철수, 김한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대표가 이제 그 문재인 예. 그 대표였었는데, 그때 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박영선 의원이 제안을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요. 예. 그때 어떤 예상을 했었냐면 국힘의 전신에서 160에서 180석을 예상하고요. 민주당이 110에서 120석 정도로 참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왔고 불과 며칠 만에 자기를 모셔왔던 문재인 대표를 천하의 바보 멍충이라고 계속 언론에다 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슨 대선 후보냐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 대표가요. 언론에다 대고 그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 10석 정도로 당시 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민주당이 이깁니다. 2016년 선거에서. 이게 선거에서요. 선대위원장 역할과 당대표 역할은 그런 거예요. 2016년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잘했다고 하지만 그 트로피 월계가는 문재인 대표에게 간 겁니다. 저는 참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왜 이렇게 못 참을까? 아마 검찰에 있었던 생태계와 서식처의 서식지의 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걸 적응 못하거나 너무 수평적 문화, 소통이 이 토론의 문화 이런 거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신 예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6년 총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는 후보가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그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된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각 총선 선거구마다 다니면서 민주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예.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선거가 될 수 있었겠어요? 총선의 그러니까 구도와 지금 그게 이 아니고, 선거는 예.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윤석열 후보예요. 근데 선대위원장이 후보를 깎아내리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같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총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전체 흐름은 똑같이 가는 거고, 자꾸 그 선대위원장 그다음 당대표가 후보를 깎아내렸다고 하는데, 그럼 겉으로 이렇게 노출되기 그 전에 이면에 후보와 당대표의 충돌, 후보와 선대위원장의 충돌 이런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있었으면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끝냈어야 되거든요. 왜 어떻게 끝내냐면 후보가 지는 겁니다. 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진 거예요. 당장 감정 싸움에서 이겨. 근데 선거에 나왔으면 우리는 땡큐. 잘한다 윤석열. 근데 우리도 좀 창피해. 진검승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후보가 참아야 유리해진다는 말씀은 이준석 대표를 안 겪어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술자석에서 많이 한번 겪어봤는데 겪어보세요. 아니 겪어봤어요. 술자석에서 많이 겪어봤고 또 시끄럽고 머리 많은데 제가 겪고 나니까 지가 술값 내고 나가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훌륭한 친구예요. 예, 윤석열 후보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지금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선대위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대부분 이제 사퇴를 했고 공보특보도 사퇴를 했고요. 남은 너무 건 이제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렇게 다른 집에 불났는데 그걸 좋아하는 게 좋아하세요. 아니라 제가 좀 밝게 진행을 해야 좋다는 평가가 평상시에 있어서. 우울하다 왜 오늘만 밝아요. 뭐. 남은 건 이준석 대표인데 본인은 이제 물러날 뜻이 없다 그러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요. 이미 병이 깨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당대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이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했어요.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선대위가 문제인데 왜 당 원내대표 지도부가 왜 사퇴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 선거 캠프하고는 상관없는 메시지인 거죠. 네. 원내 지도부 일괄 사퇴의 의미는 당대표 물러나란 얘기거든요. 예. 정치라는 것이 도리가 있고 관행이 있잖아요.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당대표나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혜를 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당직자들이 한 100여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보좌관이 있죠. 그다음에 소속 기초위원, 광역위원 이렇게 되면은 1000명 안짝으로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전화 면접 조사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 오늘 그 기사 보면서 정신 번쩍 드는 게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모두 다 손잡고 그 익사하자라고 하는 그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 당에 붙어갖고 함께 이 당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지금의 쟁투의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김종인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걸 한번 설문조사를 해갖고 그 결과를 보고 그거에 쫓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당의 후보가 지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그 안에선 지금 후보 측근들, 핵관들은 자당의 후보가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저짓 하고 다닌다 이러고 좀 욕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까지 오기에 뭐가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깊은 반성과 깊은 성찰이 있지 않으면 이 선거는 해보기도 전에 패배입니다. 다른 당 사정이라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보좌진 그리고 지방의원 뭐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사퇴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한 적어도 89% 정도는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해보시고. 왜냐하면 네. 이건 몸으로 체감하는 제 민심이 있거든요. 신정 연휴부터 해갖고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뭐 당협위원장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웬만한 사람들 전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반응이 다 비슷해요. 예.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이 자꾸만 그 물 위 표면을 보는데 예. 이렇게까지 온 과정에 물 속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조사하면 이제 제가 뭐냐면 집단적 FGI를 확장시켜서 예. 한번 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 문제의 출발점이 그거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정치를 엄청나게 잘 알고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실제로.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26살 때 비대위원으로 당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회사 입사를 임원으로 이사급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뭐 보니까 상무이사급 기획실장님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 시작하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할아버지 무릎에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가인 김병로 선생 네. 손자시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김종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겪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단적인 현상이 당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원하는데 여기서 무작정 버텨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스스로를 정치 도사라고 칭하시지만 천재. 정치 천재. 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을 스스로는 정치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지금 김영남 의원이 계속 당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게 방송 나오면 우린 좋아요. 저는 그래서 캠프 그만뒀어요. 아니 예. 캠프 아니어도 어쨌든 당에 영향력 있는 전직 의원이고 공보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욕하면 우린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당이 이렇게 돼갖고 저는 어떻게 수습을 할까 그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향한 진심을 호소하고 윤 후보가 포용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보면 본인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한 부분이 있지만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점, 또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점, 이런 리스크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 예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확실히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쉽게 못 찾아내는 점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워낙 수사 업무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증권사범 수사에 관한 얘기를 초반에 꽤 길게 했어요. 네. 사실은 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내 재산을 불리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주로 보는데 그거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초반에 계속되다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제가 봐도 틀린 얘기는 하나도 아닌데 재미는 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실무자 중심의 선대본부를 꾸리면 물론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죠.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해서 그거를 고쳐 나가면 국민들께서도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 파동이 이제 정확하게 네 번 남았습니다. 4번. 언제 한 번이냐면 이제 짧게 좀 쪼개보면 1월 15일 날 한 번 있고요. 1월 27일, 28일 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2월 3일, 4일 역시 목요일, 금요일로 그 세 번째 파동이고요. 마지막이 2월 27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번의 파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월 27일 파동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끝나는데, 자, 1월 15일은요. 국민의힘이 전열이 정비된 상태에서 반격의 파동이 한번 올 거고요. 국민의힘의 반격 국면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조금 휘청할 국면이 올 거예요. 근데 1월 27일, 2월 3일, 2월 27일 이 세 번의 국면은 다 뭐냐면요. 단일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단일화밖에 없거든요. 2월 27일, 28일이 명절 전에 단일화 협상 시작이라고 하는 카드를 아마 던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그 명절 들어가면서 이게 막 논란이 되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 논란이 되지 않으면 명절이 끝나자마자 2월 3일, 3일, 4일쯤에 단일화 협상 시작이라든지 단일화 무조건 한다든지 요 카드 한번 던지고요. 2월 27일을 얘기한 거는 13, 14가 후보 등록이고 2월 15일이 이제 선거운동 스타트거든요. 그럼 12, 13쯤에 단일화가 최종 데드라인인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봐갖고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버틸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되는 28일 전날 2월 27일까지 아마 단일화를 해낼 겁니다. 그럼 이때까지 파동인데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린 이유는 우린 예측하고 있다. 예. 지금 그 날짜까지 특정해 가면서 뭐 파동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주가 변동과 관련해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상승 5파, 하락 저는 3파 뭐 하는 모릅니다. 건데 주가라 주식을 절대 안 안 해서. 맞아요. 그냥 예.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건 뭐 저희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심각하게 듣지 않았고요. 달리 봉도사라 그러겠습니까? 예. 정봉주 파동이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10% 이상 나온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체급이 한 단계 높아진 건 분명해 보이고 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서 많이 옮겨간 걸로 또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단일화 이슈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단일화가 가능할지 안철수 대표는 사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사실 11월 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앞선 상태에서도 결국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도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출마인데 첫 번째 대선 출마 때처럼 일방적으로 다른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단일화. 그러니까 본인은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그런 단일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 두 번째 대선 출마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했습니다만 3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당선을 원한다면 야권 후보의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 본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경선 룰의 문제는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면 대선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큰 변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단일화를 논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안철수의 지지율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지지율의 특징은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는 만큼 안철수한테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1대1 그 가상대결을 붙여놓은 걸 보면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예를 들어 한 33%가 30% 초중반대가 윤석열 후보한테 갈 때 이재명 후보에게도 20% 초반대가 또 와요. 예. 그 표가 또 일부 이재명 후보에게 오기 때문에 둘이 단일화해도 별반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특징을 보게 되면 4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거의 전멸입니다. 파급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점잖은 말씀이고 파괴력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확산력도 없다. 예. 자, 그러면 자, 단일화 가능성은 네 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예. 첫 번째가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어갈 경우예요. 그럼 15%가 넘어갈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가 되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고요. 자, 15%가 넘어가는데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이때가 가장 파괴력이 높습니다. 예측지 못한 변수가 왔기 때문에 둘이 단일화인데 윤석열이 접고 안철수가 되는 경우. 예. 여기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지지율이 한 6% 7% 미미한데 좋다 그러면 내가 윤석열 후보 이기는 쪽으로 내가 접어주면서 얹혀주고 포기하는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경우예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일화 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번째 단일화 가능성이요. 6% 7%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서 극적으로 이재명 거예요? 후보에게 이기는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화 해봐야 윤석열이 이기는 뻔한 수가 나오고 이변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일화 이후에 충격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재명을 꺾을 가능성은 없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예. 재미없다. 거봐, 해보니까 재미없잖아요. 이재명 후보 얘기 조금 해보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일단 뭐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이제 대선 행보가 순조로워 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 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인데 이재명은 뽑지 않습니다. 심습니다. 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재명을 실제로 탈모인이요.
천만 된다 그러고 그 카페를 들어가 보면요 2탈모, 3탈모, 4탈모, 예. 5탈모까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탈모인이어갖고 예. 20대 탈모인, 30대 탈모인, 40대 그 2탈모, 3탈모, 4탈모, 5탈모까지 있거든요. 저도 4탈모기 때문에 4탈모 가입했어요? 가입은 안 했지만 이제 저는 가입하려니까 없어요. 6탈모는 없더라고. 예. 이미 그 탈모가 되는 세대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 히트치는 걸 봤을 때 두 후보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건강보험료율 있잖아요. 우리가 소득의 6.99%를 건강보험료로 내요. 예. 장기 요양보험금까지 따지면 더 높아요,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급속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7%예요. 6.99%를 우리가 내니까. 근데 참 선거를 앞두고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는 공약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1,000만 탈모인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잡고 그리고 1,000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그런 거 고민하면서 국민의힘은 그 고민하면서 그런 공약 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예.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부작용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책임 있는 정당이면요. 예.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게 더 먼저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문제인데 참 너네 그렇게 고통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건보료 문제 때문에 이건 못하겠어? 국민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럼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답을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건강보험 기금에 쌓여 있던 소위 흑자로 계속 쌓아놨던 게 한 20조쯤 있었어요. 그거 지금 다 까먹었거든요. 고용보험은 완전히 고갈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딱 5년 거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고민 안 하는 정당은 사실은 미래가 전혀 없는 정당이에요. 예를 우선은 들어서요. 선거에 표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천은 바닥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 병리학적으로 이게 그 증상의 하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커버해 주는 게 국가의 문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이후에 부족한 재정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같이 할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 나가는 거죠.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이걸 고민해야지. 물론 이거 분명히 표에는 도움이 되는 공약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탈모도 질병이고 탈모인이 1,000만 명이니까 그거를 건강보험 적용하자? 물론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희귀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거기까지는 그 주사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고통분담을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암 적용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희귀암 얘기하는데 희귀암까지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탈모는 어떤 그 탈모 해결하면 어떤 문제까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출산율까지도 해결됩니다. 탈모 때문에 장가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 알긴 아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충분히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을 시켰어요. 재정도 생각을 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공약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요 거죠. 방송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내놓은 그 공약 중에 5 공약이 있잖아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눈에 띄는 점은 한마디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흉내내신 거예요? 잘 안 되죠, 네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소위 555 공약을 내걸었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 종합 5위 국가, 소득 5만 불, 그리고 코스피 5천. 네. 이거를 내걸었는데 이게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747 공약하고 너무 비슷해 보여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분배 중심의 그 정책 같은 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47 공약하고 비슷한 555 공약을 꺼내니까 이제 MB 아바타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요. 성장과 분배가 다 잘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성장해서 분배 많이 하겠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은 좌나 우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은 이게 어느 쪽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가 약간 불분명해 보여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요즘 지지율 상승하는 국면을 보면 한마디로 실용적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이념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재명 후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를 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시장 자본주의적 진보 인사다. 뭐냐면 진보적 이념 틀거리나 가치관은 같더라도 철저하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게 되면 일단 공부를 무척 많이 했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의 노선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보수 진영에 의미 있는 인사, 능력 있는 인사는 그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비슷하시네요, 두 분이. 예, 아니 그래서 무척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자꾸 약간 이념적 잣대로 좀 규정적으로 도구마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보려고 했던 국힘의 오판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 전 후보의 경제 정책이요 민주당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 유승민 경제부총리가 오는 시절을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유승민 경제부총리가 되는 이런 시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미래로 가고 있는데 국힘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박 아바타라고 놀려도 좋습니다. 성공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길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에요. 간단하게 짧게, 계산해서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국민소득 5만 불 있잖아요. 네. 747보다 더 실현 가능성은 없는 얘기예요. 선거 앞두고 그냥 하는 얘기지. 지금 국힘이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자, 지금 코로나 정국이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전제가 뭐였었냐면 코로나 정국을 완전히 탈피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적 포텐셜로 보게 되면 4만 불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그 임기 내에 5만 불을 그러니까 5만 불을 너 딱 도달할래 못할래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5만 불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사회가 희망을 갖고 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하고 5만 불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49,999불이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미래 메시지에 대한 의미를 함의를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씀 자체가 과거의 MB의 747 공약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MB는 사실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은 MB는 틀림없는 실패했잖아요. 사실입니다만 MB는 실패해서 실현 감옥 가 가능성은 있잖아요. 극히 낮다.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예,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수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저희 담당 PD가 준비했습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